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평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이제 4부 현대문학 두 세트로 이루어진 문학 시간의 마지막이자 또 공통 과목의 마지막 시간인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소설 하나, 현대 시 두 편으로 된 한 세트, 이렇게 두 개의 세트를 공부할 거고 27번부터 34번까지에 걸쳐 있는 문제들 총 8개의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갈래 복합이요, 5문제짜리로 이제 가나로 두 작품, 세 작품이 아니라 두 작품을 하면서 5문제로 살짝 사이즈가 작게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 현대 소설도 또 현대 시도 다 3문제짜리는 없이 4문제짜리들로 구성이 되는 이런 방식의 구성을 취했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세트들이었어요. 특히 수능 연계 교재로부터 연계된 것은 오늘 다룰 것 중에는 31에서 34번 세트 현대시 세트에 있는 가, 조지훈의 맹세라는 게 우리 그 2부 적용학습, 수능 특강 2부 적용학습에 현대시에서 1번 세트인가 그랬죠 아마? 78쪽에 있는 그 세트에서 연계되어 있는 작품, 그게 뚜렷했다라는 점이 있고, 나머지는 꽤 까다롭고 특히나 현대시 두 번째 작품 오규원의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 힘든 세트였으니까 저도 사실은 이 복잡한 지문과 문제에 관해서 좀 깊이 숙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는 채로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지금 이 해설을 들려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함께 우리 머리를 맞대고 이 지문과 문제를 독해해 나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현대 소설부터 갑니다. 27에 30번인데요. 그걸 읽기 전에 아마 여러분 이 지금 최명익의 무성격자라는 소설인데 1937년도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 말이고요. 최명익이라는 소설가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소설가 중에 박태원이나 이상 같은 사람 생각해봐요.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점에서? 말하자면 대표적인 모더니즘 소설가, 3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는 작가이긴 합니다만, 마침 아직 요 6월 모평에는 시험 범위로 포함되지 않았던 수능 완성에 보면 최명익의 작품 가운데 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비 오는 길이라는 작품이 몇 년 전에 모평에도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수능 완성에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순간 우리는 뭔가 하나 눈치채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수능 완성 공부할 때 최명익의 비 오는 길은 올해 적어도 연계교재에 수록된 작품이지만 9월 모평과 본수능에서는 연계 출제될 가능성의 순위가 좀 뒤로 밀리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왜? 최명익의 작품이 연달아 한 해에 3번 시험 가운데 2번 이상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니까 라는 생각도 센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지점도 있겠네요. 자, 낯선 작품이니까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면 더 유리할 겁니다. 무성격자의 정일이라는 주인공이에요. 그죠?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그러니까 지금 속물적인 욕망이 자신을 구속해. 그지? 근데 그걸 경멸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그랬어요. 여기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모더니즘 소설가로 유명했던 그 대표적인 모더니즘 소설가 중에 한 명이었던 최명익은 비 오는 길도 마찬가지고 뭐 그의 다른 작품들, 뭐 특히 뭐 이 무성격자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에 지식인들의 아주 불안한 그 내면의식, 그런 것들을 불안한 내면의식, 또 예를 들면 또 도피적인 심리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현실에 당당히 맞서서 싸우고 뭔가 역사를 개척하고 이런 지식인들 말고, 배운 게 많아서 생각은 많은데 뭔가 복잡 미묘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려 하고 막 그 심리적인 상처 안으로 자꾸 파고들고 안으로 숨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복잡 미묘한 지식인의 심리를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서술한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는 이런 지문들도 이게 그런 점 때문에 어렵죠. 그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현대 소설이 지문이 어려운 것은 줄거리 파악이 잘 안 되는 내적 독백 위주의, 뭐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한 서술 위주의 아주 섬세한 심리적 묘사가 중심을 이루는 지문, 이 지문처럼 그런 지문일 경우에 여러분이 어렵고 까다롭게 여기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런 인물이 속물적 욕망에 구속받으면서도 그러면서 그걸 또 그러나 그걸 경멸해. 됐죠?
행동을 주저하는, 그러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고 있는 그런 그 지식인이라 했어요.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지. 뭐 어떤 소설 속 어떤 인물이 안 그렇습니까? 보통 생각이 골똘한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을 보이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성격의 지문들이 늘 이런 캐릭터들을 보여줍니다, 대체로.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내는 게 바로 이런 소설가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상이나 박태원이나 또 혹은 여기 있는 최명익이나 이런 작가들의 특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예를 들면 서사성이 강해서 막 재미있는 이야기가 익살스럽게 펼쳐지는 그 내러티브를 따라가는 성격의 소설과는 확 다른 성격의 소설이라는 사인을 여기 보기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됐지? 자, 지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자, 구체적인 정보가 여기는 살짝 누락되어 있긴 한데 꼭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락한 것이고, 어떤 정보는 여기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에 기대어서 추론할 수 있는 거라서 생략해놨고 아주 심플한 앞부분 줄거리를 줬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야.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용팔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의 사법서사, 그러니까 이제 뭐 장부와 회계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같은 걸 처리하고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딸, 즉 그러니까 나란다 참, 정일의 여동생과 결혼했어, 용팔은.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용팔이 아버지를 이제 지칭하는 말로 이제 장인이라는 말을 살짝 언급하는 한 단어가 나오죠. 그를 통해서 아마 추론할 수 있었겠지만 용팔은 나의 입장, 아니 정일의 입장, 자꾸 나라고 하네. 1인칭 시점이 아닌데, 그지? 근데 그거는 뒤에 27번 문제와도 연관 있는 얘기야. 그치? 제가 자꾸 실수로 나라고 얘기할 만큼 이 인물이 초점화돼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 정일이 입장에서 볼 때는 용팔은 그럼 뭐야? 매부야, 매부.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그쵸? 근데 이 용팔은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지? 현실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서류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막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재산 상속에 관한 문제 같은 것들이 아주 해박하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뒷부분에도 어느 정도 뭐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옵니다만, 이 아버지가 위독한 게 뭐냐면 위암이에요. 위암인데 지금 위독한 상황까지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소식을 전보로 받고선 이틀 전에 정일이 내려왔어요. 사실 이 소설에서 여기서 뭐 굳이 필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일은 아까 얘기했던 되게 미묘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도피적 심리의 그리고 적극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주저하는 지식인이고, 이 작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는 요소는 이 정일이 사실은 아내도 있는데 애인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문주라는 애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제 문주가 몸이 안 좋은데 문주를 입원을 시켜놓고 아버지 이게 지금 임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막 이게 되게 복잡해요. 내려왔다 올라가고 하면서 막 느끼는 그런 게 복잡한데, 이 지문에서는 지금 그분을 싹 걷어내고 여기 정일과 용팔 사이의 대화, 그 과정에서 정일이 느끼는 감정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 아버지가 위독해, 위암이에요. 용팔은 이제 재산 상속에 관한 얘기를 여기 내려온 정일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손위처남이지, 용팔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일이. 근데 이제 형님이라고 하면서 정일한테 형님이라고 하면서 형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한 달 전쯤에 아주 좋은 땅을 어렵게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샀다 이거야. 그 땅을 소유자를 아예 정일로 해놓자 이거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왜냐하면 그 땅을 사는데 서류 처리하는데 뭐 취득세 무슨 뭐 등록세 어쩌고 막 하는 게 있잖아. 그런 세금 내는 것도 꽤 큰데 남들이 다 군침 내는 좋은 땅이란 말이지. 근데 그것도 큰데 곧 돌아가시고 나면 이 땅을 상속하게 될 건데 상속세 또한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 상속세라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절세를 하려면 아예 그냥 애초에 등록을 이 아들 어차피 상속받을 거니까 정일의 이름으로 땅을 소유 문제를 해결하자, 이 서류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정일은 그 얘기를 듣고 처음 느끼는 일감은 뭐냐면, 와, 아버지 희한하다. 다 죽어가는 상황이면서 앓고 있으면서 불과 얼마 전에 그래 그런 땅을 사는 그런 욕심을 또 부렸단 말이야. 참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기에서 잠깐 봤던 그 30번 문제 보기에 해당되는 세속적인 욕망, 돈에 관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경멸하는 심리가 이 안에 있어요. 정일한테는. 자,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알. 산판이라는 게 뭐냐면 주판 얘기하는 거야. 주판 알아요, 여러분?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하는 거 알지? 그 산판알, 주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자, 봐. 자신을 의식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30번 보기에서 얘기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봐, 자꾸. 정일은. 그지? 근데 이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이 뒤에 문제도 연관되는 겁니다만 자기는 이 재산 문제, 속물적인 뭐 상속의 문제, 뭐 돈 문제 이런 것들에 그걸 속물적으로 봐. 사실은 그래서 정일은 이 작품에서 여기는 직접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용팔을 되게 무시해요. 응? 속물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명시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던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누이 동생과 결혼한 것도 아버지의 돈을 보고선 그렇게 그런 그 욕심을 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정일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 봐. 여기에 지금 되게 자기의 모순적인 부분 아니야. 물려받게 될 돈, 그래서 절약하게 될 돈 이런 거에 대한 걸 막 구체적인 수치로 막 알려주는 그쪽에 밝은 사람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걸 또 경멸하지만 관심을 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의식하는 거죠. 됐지?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은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깨달았다. 계속 자기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깨닫고요. 자기를 의식하고 막 이런단 말이지. 자기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의식한다. 그치? 물론 상대 세상 외부 세계도 관찰합니다. 예를 들면 용팔도 관찰하지만 자기 자신의 용팔을 관찰하고 있는 이러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 자신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맞지? 자, 근데 자 이렇게만 대충 계산해도 이만큼이나 절약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내미는 걸 딱 보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아요. 이 안에는 되게 모순된 자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있는 거죠.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랬어요. 그거는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되겠다. 안 물고, 그죠?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아예 정일의 이름으로 그냥 소유주를 아예 등록을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런 안을 이제 이 용팔이 낸 거죠.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다. 도장을 친다는 도장을 찍는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다 도장 찍으라고 막 이름 적힌 데를 막 보여줘요. 자, 여기 형님 이름이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용팔이의 전문이고 정일은 몰라 잘. 그치? 자, 정일은 더욱 불쾌하여졌다. 자, 중요한 거. 심리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진술이 있네. 그치? 정일이가 더욱 불쾌해집니다. 이게 뭐야?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멸로부터 비롯됐겠지. 잠이 부족한 신경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 없이 거리낌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워요. 속물덩어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지금 임종 눈앞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진짜 현실적으로 돈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영리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는 너란 놈 참 이렇게 쯧쯧쯧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소인 놈 하는 의분이라는 게 뭐야? 의로운 분노를 얘기하는 거야. 의분 같은 심열이 떠오르면 심열이라는 게 분노예요. 쉽게 얘기하면 울분 때문에 치솟는 화 이런 걸 치솟는 열 같은 걸 심열이라고 하는 건데 심열이 떠오르며 분노라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서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이 충동은 뭐겠나 생각해봐. 좀 전에 얘기했지? 왜 불쾌한 거야? 아니 아버지 너에겐 장인이 돌아가시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이깟 돈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덜 나라에 빼앗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선 이렇게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자는 너? 야, 서류 거짓으로 꾸민다기보다는 아무튼 뭐 거짓이라면 거짓이지. 아버지가 산 땅인데 내 이름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편법을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 아주 속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또 인륜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의분 같은 심열을 느끼면서 따귀를 때리고 싶은 거야.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런 충동을 느끼면서도 진짜로 따귀를 때리지도 못해요.
겉으로는 오히려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짓는 거죠. 용팔이 앞에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이러한 심혈은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 뿌린 결과가 어떠한가?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급히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였다. 자, 말 되게 이 문장 엄청 길고요. 요 대목이 뭐 되게 난해한 문장으로 쓰여 있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대체로 이런 거죠. 내가 신경쇠약 때문에 이런 분노가 일고 지금 이런 따귀 때리고 싶은 심정을 막 울분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막 해봐. 자기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보는 거야. 아까 여러 번 나왔지? 자기의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 상태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죠. 분석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가 있어. 여기에는 지금 봐봐. 뭐 의분, 또 결벽성, 그쵸? 뭐 상식, 예를 들면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얘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도장 찍고 진짜로 그렇게 이제 원래는 의분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는 지금 모순된 다양한 반대쪽에 세속적인 욕망에 자기가 구속되어 있는 면도 또 있고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해보자 어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의 약간 방관적이랄까요? 자기의 문제이면서도 한 발 물러나는 이런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복잡한 내면의 지식인인 거죠. 자 도장을 내주면서 자네가 찍으셔. 나는 어디 찍는지도 잘 모르니까 이러면서 웃고 있단 말이야. 자기는 따귀 때리고 싶은 심정이고 안에는 심열이 끓고 있는데도 자, 이렇게 짓거리듯이 말하는 정일은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이랬어요. 됐지? 되게 복잡한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치? 그리고 이런 복잡한 심리, 정확한 맥락에 의해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을 여러분은 지금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 낯선 지문 처음 보죠. 이런데 이렇게 복잡한 문장으로 어렵게 서술돼 있죠. 이거 이해 안 됐다고 여러분들이 한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소설 못 읽는 사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도장을 찍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자, 이렇게 공손히 돌려주는 거죠.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자, 장인이 누구야? 나의 아버지. 그치? 근데 도장 찍으라니까 받아가지고 잘 찍은 다음에 공손히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실에 있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집일 수 있겠구나. 여기가 들어가는 용팔이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에 갑자기 그지?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두고 그걸 못해? 네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도장 돌려주고서 나머지 잔금 얘기는 제가 들어가서 아버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용팔이가 일어난 거야. 그런데 궁둥이 들썩하면서 일어나서 아이고 말리고 싶은 거죠. 가지 말라고. 이보게 뭐 어쩌고 부르고 싶어, 붙잡고 싶어, 불러내고 싶어서. 근데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 이러고 만 거야. 뒷모습 멀어져 가는데 이러고 말고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 같이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이 매부, 어이 용팔이, 어이 자네, 뭐라고 불러야 될지 용어도 잘 안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가 막 겹쳐가지고 못 부르고 그냥 말고 주저하는 이런 순간이 탁 있는 거야. 돌아서서 중문을 넘어 들어가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뒷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건 마치 비유적으로 뭐처럼 느껴졌는가 하면 애들이 막 짓궂은 장난을 막 하려고 꾸미다가 계획하다가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 나쁜 짓 못된 짓 장난꾸러기 짓을 해야 될까? 그거 나중에 크게 혼날 텐데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같이 계획 짜던 애가 야 그것도 못해 내가 할게 그러면서 막 가버리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뒷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비유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심한 장난처럼 뭔가 꾸중을 들을 만한 일이라는 거지. 그럼 아마 지금 뒤에도 나옵니다만 정일이가 예상하는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겠어?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구나 하고 도장 쿡 찍어주고 그래 그렇게 하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뒤에 나옵니다만 막 소리 지르는 대목이 나오죠. 아버지가 막 노해가지고 아니 그래 아비란자가 죽어가는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거 돈 어떻게 절약하고 빼돌릴 생각만 하느냐, 재산이 더 궁금하냐, 그게 관심사냐 이러면서 막 역정을 낸단 말이야. 근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성금성금 들어가는 용팔이의 모습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와, 쟤는 뭐지? 냉혈한인가? 아니 뭐 쟤는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이고 나는 어떡하, 뭐 이런 되게 복잡한 심리에 있는 거예요. 종시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했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얘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럼 이제 요 얘기도 그거야. 막 이렇게 주저했어. 근데 내가 너무 늦어서 중문 안으로 이미 제가 들어갔으니까 못 잡고 말았네 하면서도 정말로 쟤를 붙잡으려면 지금 따라 들어가서 어이 용팔이 하고 붙들어내도 되는데 내가 왜 안 그러고 있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설명 들을 때부터 야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닌데, 이거 아버지가 들으시고 순순히 찬성할 것 같지 않은데, 난리가 날 텐데, 이런 식을 예감했던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듯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야.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는 않는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의 귀에도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동안, 용팔이의 설명을 아버지가 듣는 동안은 그 정도의 말소리는 안 들리는 거리에 있었어. 문도 닫혀 있었을 테고. 근데 아버지도 종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듣고선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순순히 허락하나? 아버지도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 굴복하는 건가? 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없단 말이야? 라고 실망 비슷한 생각으로 성냥을 그어대려고 하고 있을 때 자신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어. 말이 되느냐 이 자식들아,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네. 어떻게 보면 중략이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치 풀이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자, 아버지가 정의를 되게 못마땅하게 여겨요. 대학 공부시키고 막 유학까지 보냈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뒷바라지 해가지고 뭐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애를 막 열심히 가르쳐서 큰 인물 되고 돈 많이 벌고 하라고 시켰는데, 돈 많이 버는 직종에 가는 게 아니라 교사나 되어가지고 사실 교사들 뭐 열정적으로 처음에 교사 1년인가 하고선 그 다음에 이제 막 방황하는 이 지식이 돼가지고 학교 마치고는 밤에 맨날 술에 취해버리고 막 이러는 인물로 정일이가 그려져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 눈에는 성에 차지 않는 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생의 의지가 부족해 나는. 그래서 야 저렇게 죽기가 싫은가? 아버지 이렇게 뭐 그거 끝까지 움켜쥐려고 안 죽으려고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내가 무슨 죽음의 공포를 해탈했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다다라서가 아니라 그냥 애써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야. 아버지랑 달리. 자,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나처럼 의지력이 약하고 생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도 나옵니다만 나와 아버지를 대비하는 거죠.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생에 대한 집착과 의지를 가지는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도 있었단 말이야. 자기와 완전 다른 삶을 살아왔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는 거야. 자,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혓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노인. 이 만수노인이 아버지죠. 그죠?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요를 두겨서 병상을 둬두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드렸다. 자, 혀가 까맣게 타가지고 한 방울도 못 먹어. 먹으면 막 다 토해. 그러니까 물도 못 먹는데
이제 위암 마지막이지. 이제 거의 임종 가까운 순간인데 아버지가 내가 물을 마시진 못하지만 물을 보기라도 하고 싶다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뒤에를 이불로 이렇게 높여주고 아버지 몸을 이렇게 좀 들게 해준 다음에 물을 보이는 데다 물통을 놨다고. 물그릇을. 물을 보게 해주는 거야.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환자는 어디나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늘어놓고 물을 채워 놓았다.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할 듯이 돌려보다가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히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했다. 됐죠? 물 그릇 하나에 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나 시선이 닿는데 다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야. 여기 이런 아주 극심한 갈증, 물에 대한 욕구, 근원적인 욕구겠지. 물을 먹을 수 없는데 그러나 물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보기라도 하고 싶은 거야. 그 보이는 데다가 큰 어항을 해가지고 다 물을 곳곳에다 둘러놨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만족을 못했는지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 그런 거지. 물 그릇에 떠놓은 물, 뭐 어항에 담겨 있는 물 이런 거 말고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아마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더더군다나 물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혀가 까맣게 타 있는 아버지가 그런 욕망을 가질 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는 작은 폭포같이 들이쏟고 또 떠서는 들이쏟기를 계속하였다. 됐죠? 큰 물그릇 놓고 작은 그릇에 물 떠가지고 이렇게 쭉 쏟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흐르는 물을 볼 수 있게 되잖아. 그지? 요렇게까지 하네요. 만순호인은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들이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 흐르는 물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봐요. 그 눈을 볼 때 정일이는 걷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지? 죽음을 앞두고 물을 마실 수도 조차 없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풍경이야. 물 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공중에서 쏟아붓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걸 보고서 황홀한 눈으로 보고 있는 아버지. 얼마나 안쓰럽니? 죽음을 앞두고. 그지? 물이라는 건 인간 생명의 근원인데, 그치? 그걸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각으로도 시각으로라도 그걸 충족하고 싶은 아버지 안쓰러운 상황이란 말이야. 눈물이 나죠, 아들이.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아버지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 밖에 없었다. 됐죠? 지문 이해됐습니다. 쉽지 않은 지문이었지만 저와 함께 대강을 짚었어요. 그럼 이제 27번 문제 봅니다. 서술상의 특징 그랬거든요.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 잘 봐둡시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틀렸을 텐데 이 문제를요. 늘 얘기합니다만 현대소설의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 특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두고서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A 혹은 A, B 묶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묻는 문제가 최근에 나오기도 한다. 그런 경우 많다.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 문제예요. 자, 회상 장면을 병치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사건의 흐름이 그걸 통해서 반전된다. 아니죠. 사물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없어. 그렇지? 그 다음에 중심 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이라는 건 굳이 찾자면 자, 대접으로 물을 떠서는 작은 폭포같이 들이쏟고 또 들이쏟고를 계속하는 거. 이건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까지 몰라도 반복적인 동작이 등장하긴 한다. 그치? 근데 그게 내적 갈등을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서술자 풍자. 여기 풍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풍자가 비집고 들어갈 구석이 어디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자, 5번 봅니다. 서술자가 중심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 답이 5번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건 예를 들면 플롯에 관한 얘기야. 맞지? 구성에 관한 얘기. 또 뭐 이건 되게 그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갈등을 표현하기 위한 서술 전략으로 이런 걸 활용했느냐 같은 정도의 차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조에 관한 인물의 서술자의 톤에 관한 얘기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시점과 초점어에 관한 선지예요. 맞지? 그래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선지 5개가 다 시점에 관한 개념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흔히 있고요. 이렇게 층위가 좀 다양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5번 선지에서는 이 얘기가 뭐예요? 서술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있어. 작품 외부에 누군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는 아마도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는 작품에서의 전지적인 성격의 서술자겠지. 그가 중심 인물인
정일이라는 인물의 시선에 의존한다는 말이 뭐냐면 초점화자로 이 정일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그냥 전지적 작가로서 다 고르게 인물들 전부, 예를 들면 용팔과 정일 또 아버지 전부 다를 다 내면 심리를 다 서술하는 게 아니고 정일의 눈을 필터로 삼아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점화라는 개념이잖아. 그 개념을 그대로 고스란히 선지로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딱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내는 건 특정 인물, 정일의 눈을 통해서 그 필터에 비친 상황을 서술하니까 이게 제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이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풀 때 정답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깊이 고민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왜냐하면 5번이 너무나 뚜렷하게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낚이지 않아야 되죠. 좀 약간 함정 파놓은 그런 선지들에 28번 갑니다. A, B, C, D,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A 보세요.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자,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잖아. 그래서 경멸스러운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되게 이제 밝은 그런 모습이라서 이거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B는요.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자,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니까 공손하게 도장을 돌려주고 어쩌겠습니다라는 하십시오 체를 사용해가지고 공손한 말투를 쓰고 맞네요. 그 다음에 C는요. 그걸 못해? 네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아니죠. 이게 무슨 실망의 감정이겠어? 아까 제가 상황 설명했지만 이거는 뭔가 나쁜 일을 꾸미려고 하는데 자기는 주저하고 있는데 나쁜 일이라는 게 이제 뭐 어쨌든 뭐 되게 그 밝고 긍정적이고 선량하고 인륜에 부합하는 행동은 아니잖아.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한테 당신의 재산을 미리 얘한테 편법으로 상속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상속세를 물지 않고 아예 이 아들한테 소유주로 등록을 해버립시다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는데 나는 주저주저하고 별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복잡한 심리가 막 뒤엉켜 있는데 쟤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벌컥 가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어. 그런 용팔의 모습에 대한 정일의 인상.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확정이 되겠죠. D는 뭐냐면 D가 도장 어디 있어?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린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니까 아버지와 용팔 간의 대화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떤 결과가 있나? 아버지가 화를 내시나 안 내나? 그치?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E는요 어디 있어요? E가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 아버지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를 드러낸다. 그치? 그래서 자기와는 차이가 있는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의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러러보듯이 자기가 생각하고 이러니까 5번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됐지? 29번 갑니다. A, B를 고려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기억은 뭐냐면 심혈이야. 그지? 이게 지금 A 안에 들어있고요. 니은은 뭐냐면 니은이 서늘한 감각입니다. 이게 지금 B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A와 B가 각각 어떤 맥락인지를 생각해가지고 자, 가장 적절한 걸 한번 골라봅시다. 이것도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자, 심혈은 용팔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맞죠? 그지? 에이 소인놈 하면서 막 분노가 일었어. 그지? 그 웃음이 더할 수 없이 미웠고 막 그러니까 그 불쾌감 때문에 심혈이 일었다는 말은 맞는 말로 볼 수 있겠다. 니은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서늘한 감각이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말은 틀렸죠. 왜냐하면 자, 서늘한 감각이 황홀한 눈 때문에 생겨. 그 말은 틀렸어. 황홀한 눈 때문에 서늘한 감각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서늘한 감각을 원해서 만들어준 장치 조건들의 황홀한 눈을 보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우가 바뀌었달까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 2번 기억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니은은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 그랬는데요. 자, 기억에 대해서는 요선지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건 또 설명하기에 따라서 이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정일이가 갈등 끝에 도장을 찍지요. 뭐 어쨌든 갈등은 있습니다만 도장을 찍으라고 내준단 말이야. 근데 그걸 찍어서 그게 이 심열이 지속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당장 심열이 계속되고 있는 듯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살짝 한풀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속된다는 말도 틀렸다고 해야 될 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용팔에 대한 그 복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심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에 대한 설명을 맞다고도 또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니은 서늘한 감각이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는데 포기하지 않았죠. 이 동경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B 안에서 보면. 그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번 답이 될 수가 없어. 3번 기억은 정일의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요? 아니요. 정일이 이런 얘기했죠. 지금 이 심혈은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생겨난 뭐라 그러지? 어디 있어? 이러한 심혈은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경쇠약의 원인이 아니라 신경쇠약 때문에 심혈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 서늘한 감각은 아버지가 꺼멓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그런데 이 말은 맞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까맣게 탄 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주 좁은 의미로 생각해서 꺼멓게 탄 혀의 물리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저 서늘한 감각 물을 봄으로써 그게 진짜로 고통이 줄어드냐 아니냐의 문제는 너무 먼 문제야. 더 깊은 문제고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는 이건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위암의 거의 아마 말기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을 먹기조차 못하는 상황에 그 고통,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서늘한 감각을 요구하는 그게 갈망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표현에서 본다면 이건 맞는 말이 된다니. 어쨌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4번 갑니다. 귀여운 용팔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 맞죠? 그 분노, 심열, 그치? 니은은 물그릇에서 어항, 들이우는 물줄기로 심화된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맞네요. 그치? 처음에 물그릇, 그랬다가 어항, 보이는데 다, 그랬다가 흐르는 물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심화돼가는 아버지의 갈망, 갈증, 그로 인한 욕망이 이 서늘한 감각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맞죠?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기억은 용팔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니은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 자, 니은은요 심한 구역질을 한 다음에 물을 먹지도 못하니까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 이것도 실제로 서늘한 감각으로 보면은 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육체적 안정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그죠? 요 부분이 적절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단 말이야.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 때문에 서늘한 감각을 요구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육체적은까지는 아니다. 정신적, 심리적인 거다. 뭐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맞는 말이고 말하기에 따라 달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용팔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라고 이 심열이 오히려 반대지. 그러니까 용팔이 물질 지향적인 세속적인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분노에 해당되는 거라서 기억은 이거 분명히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 답을 4번으로 고를 수는 있겠습니다. 30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네요. 아까 우리 보기 읽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해요. 자, 구속을 받고는 있어. 속물적인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이지. 그것에 대해서 물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작품 전체의 큰 틀로 보자면 정의를 구속하는 속물적인 욕망은 꼭 돈에 대한 욕망만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자기가 애인 문주라는 애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자기가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결국엔 적극적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 막 궁지에 몰려있는 자기의 삶의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한
반응이기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지문에서는 그런 내용은 안 드러나 있으니까 어쨌든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 근데 그걸 경멸해. 좀 이중적인 태도지?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를 구속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걸 싫어하는 거야. 경멸하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합니다.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래서 이제 주변 대상 또 자기 자신 관찰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도 반응하고 또 자신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해요. 됐죠?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내는 그런 성격의 지문이고 그런 작품이고 그런 작가였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했습니다. 자,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 이게 누구야? 용팔이죠. 경멸하면서. 그치? 또 산판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죠. 아까 처음에 지문을 읽을 때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붙여야 되겠네. 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군. 그렇습니다. 그거 봐봐.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지문에서 읽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속물적 욕망, 자신을 구속해. 그렇지만 그걸 경멸해. 그러니까 자,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게 산판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 구속되어 있는 거지, 거기에. 그렇지만 그거를 경멸해요. 그런 그 주판을 튕기고 있는 용팔을. 딩동댕. 2번.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 자, 어려운 선지인데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답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설하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물론 다양한 다른 방식의 해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선지가 왜 부적절한 선지를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을 얘기해 보자고요. 상대의 웃음, 상대가 누구냐면 용팔이야.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진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이랬는데요. 일단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상대가 용팔이 웃은 모습을 보면서 공모 의사, 음모를 공모하는 그 의사를 정일이가 읽어낸 것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팔은 공모 의사를 웃음 속에다 싹 감춰가지고 그거를 정일이 읽어내게 한 게 아니야.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일 수도 있어. 출제자의 의도에는. 자, 근데 그렇다고 넘어가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그 부분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대목이 또 얘기를 해볼게요. 공모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진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이랬는데요. 요거는 서술 자체가 되게 묘하게 돼 있어요. 웃음에서 공모의사를 읽어낸 것이 원인이 되어서 마치 이제 인과처럼 서술이 돼 있죠. 비슷하게. 형식적으로는 꼭 인과가 아닐지라도 읽어내니까 그것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는, 웃음을 짓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아니지. 그지? 왜냐하면 그렇게 서술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이 정일의 심리는 이런 거라고요. 상대가 웃음을 흘리고 저렇게 공모의 의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읽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읽었느냐 아니냐의 논란 이견은 아까 얘기했던 걸 차치하고 맞다 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쟤는 되게 속물이라는 것을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웃음이나 짓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잡한 심리상태, 자기 자신의 심리상태를 의식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균열이 있어가지고 다 이 선지가 다 부적절 선지가 되는 거야.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한다는 말도 딱 맞는 상황 설정은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관점에서 설명 다시 해볼게. 2번 선지가 맞는 말이 되려면 이런 식의 진술이 된다는 거지. 상대가 공모의 의사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걸 깨닫는 데에서 복잡하고 이중적인 자기의 심리 상태에 대해 인식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선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적절한 선지가 돼. 더 상황에 적절한.
자, 3번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죠. 뭐라고 부르는지를 몰라서 그랬었다. 뭐라고 했어? 거기. 자, 어디 있어? 창졸간의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같은 부분을 보면 이제 이게 맞는 얘기지. 생각에 대해서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그랬으니까 행동을 주저하고 또 자기에게 관심을, 자신을 분석하고 내면으로 대상화하고 막 그지? 그런 모습, 그런 캐릭터다. 느껴지죠? 4번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한. 이때 상대는 용팔이 아니라 아버지인 거죠. 그죠? 대해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합니다. 그렇죠? 자, 아버지의 삶의 태도는 저러했고 나의 삶의 태도는 삶에 대한 의지가 크게 없고 그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에 대해서 대상화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됐지? 자, 여기 이런 모습. 그죠? 이런 모습. 5번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태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에서 아버지의 눈이죠. 그죠?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애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 자, 주변 대상이 아버지고요. 이때 한 번도 보지 못한 눈, 아버지의 눈이죠. 황홀한 눈. 그걸 확인하는 데에서 그 아버지를 관찰하여 아버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 그치? 살고 싶다는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건 맞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강렬한 동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황홀한 눈, 끊임없는 동경에 사무쳐 있는 황홀한 눈을 보인다고 했으니까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어려운 세트가 지나갔습니다. 현대 소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특히 이 30번 문제 같은 거 굉장히 27번도 어려웠을 테고 28, 29, 30 사실 다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나 문학에 약한 부분 학생들은 더 그랬을 건데 이렇게 이 지문이 이런 식의 그지? 어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지문의 경우에는 얘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런 심리를 느낄 것이다를 예민하게 감각하는 훈련, 연습 같은 게 여러분 좀 필요할 겁니다. 기출문제집을 놓고 풀 때에도 기왕이면 이제 풀고 나서 이거는 뭔가 스토리가 막 빠르게 흥미롭게 흘러가는 그런 지문인지 아니면 지금 이 작품처럼 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복잡하게 서술하고 있는 섬세한 그런 기술들 중심의 지문인지 그게 만약에 풀었는데 그런 지문이더라 그러면 그 지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지문의 요소들을 어떻게 확인해 나가야 되는지를 연습을 그런 세트를 가지고 해보란 말이야. 올해 수특수안에 있는 작품은 물론이고 현대소설은 수특수안에서 연계에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태까지 최근에는 많이 안 그래왔으니까 다른 많은 작품들 주로 이제 기출들에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자, 다음 현대 시 세트로 갑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았죠. 가나를 감상한 내용 그랬네요. 자, 가는요 이게 조지훈의 맹세입니다. 수능 특강 78쪽에서 연계됐어요. 이번에 세 작품이 재밌는 게 자, 고전 소설 상사동기는 일부 교과서 개념학습에서 그 다음에 요 현대시 가 조지훈의 맹세는 그 수능 특강에서는 사실 가에다가 한용운의 거짓 이별 그 다음에 나의 조지훈의 맹세 아마 그랬을 건데 그렇게 제시가 됐어. 어떤 나로 제시됐었는데 여긴 가로 제시했는데 이제 2부 적용학습 그 다음에 앞에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권어문의 한 것이 팔고 고전 시간은 3부 실전학습 이렇게 1부에서 한 작품, 2부에서 한 작품, 3부에서 한 작품 고르게 쫙 연계 출제를 했어요. 부재하는 힘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이게 해제 역할을 해준다고. 이제 우리 읽을 때 이런 시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시 부재하는 힘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자, 요거 수능 특강에서 공부해서 아는 시였을 테고 그러면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시간 자체를 통째로 세이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됐지? 그다음에 이제 나는 처음 보는 낯선 시일 텐데요.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됐지? 다시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진다. 가는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 자체의 그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나를 읽어봅시다. 자, 가는 수특에서 배웠던 작품이라서 뭐 쉽게 감상했을 테니까 좀 편하게 갑니다.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찌하리야. 어찌 못하겠다는 거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가눌 수가 없다는 거야. 뭘? 뜨거운 가슴을. 이게 지금 이 작품 맹세인 게요. 절대적인 존재인 임에 대해서 내가 가진 무한한 사랑과 변함없는 의지와 절개를 맹세하는 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사실 만년 동안 바위를 안고 있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렇게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언급함으로써 이 맹세의 결연함, 의지의 굳음 같은 거를 부각하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지. 자, 싸늘한 바위를 만년을 안고 있어도 내 이 가슴이 이 싸늘한 바위에 만년 동안 닿아 있어도 식지를 않는단 말이야. 뜨거운 가슴이라고. 됐지? 그럼 이제 냉과 온을 대비함으로써 이제 표현의 효과를 거두는데 결국엔 자기의 가슴이 뜨겁다. 임을 향한 그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지.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자, 깨물어 피 터진 입이라는 건 어떤 희생의 상황 같은 거를 떠올리게 하네요.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 그러면요, 아까 좀 전에 봤던 보기에 기대어서 가자면 뭔가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갈구하는 마음으로 올 때 지금은 어둠에 해당되는 그런 세상이겠지. 그 창백한 꽃송이라고. 꽃송이가 창백해. 거기에 내가 피가 터진 입술을 갖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 뭔가 나의 희생을 저기에다가 쏟아부어서 그 꽃송이를 향해서 입을 맞추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의 바람과 간구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자,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어요. 이게 고결한 희생, 자기의 헌신 이런 태도를 보여주잖아.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그랬습니다. 그는 임을 만나기 위해서 임에 대한 사랑을 다하고 나의 정열을, 뜨거운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이런 그 나의 사랑의 맹세는 심지어 봐, 이런 헌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갖다 바치는 그런 희생과 그리고 결국엔 죽음까지 무릅쓸 정도로 그렇게 나의 맹세는 결연하단 말이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때까지. 자,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그럼 이제 반복이자 점층이네요. 그죠? 그러더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아니, 더 넘어서 그 뼈가 부활해서 다시 죽을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또 한 번 나왔어. 뭐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왜 한다고? 자기가 이렇게 나의 의지와 당신에 대한 끝없는 사랑, 이게 이렇게 정말 엄청나고 강력하다는 걸 부각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자, 거룩한 1월 눈부신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야? 임의 모습이죠. 그죠? 그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 감탄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임의 손길이라는 게 나를 그렇게 울게 만들 정도로 벅차게 만드는 뭔가라고. 임은 어떤 모습이야? 거룩한 1월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못 지녔다는 것은 뭔데? 이게 자기가 별 이런 게 없다는 거 아니야. 자랑과 선물이 없다고 당신 앞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당신을 위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선물로 바칠 것도 변변한 게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보잘 것 없다는 거야. 그죠? 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이야, 나한테는. 근데 봐, 대나무로 만든 피리로, 그래서 그 피리가 이제 이 피리인데, 그지? 자, 이게 어떤 피냐면 어떤 피리냐면 대나무로 만든 피리예요. 근데 이 대나무는 어떤 대나무냐면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서 솟아오른 거라고. 그럼 잡아. 대나무는 일단 고든 그 형태 때문에 굽히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됐지, 그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상징으로 활용되어 왔어.
아마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이 대나무로 만든 이 피리, 이 대나무는 어떤 대나무야? 하필이면 의로운 사람들. 근데 그들이 희생을 했어. 피를 흘렸어. 죽어가거나 다쳤어. 그랬던 곳에서 자라난 대나무니까 이 대나무는 그 의지와 절개와 지조의 상징인 거야. 그걸로 만든 피리, 나한텐 그것뿐이라는 거지. 나한테는 자랑도 선물도 없지만 나는 오직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당신을 향한 나의 의지와 절개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서 자라난 그 지조와 절개를 닮은 그런 나의 유일한 당신을 향한 의지와 절개가 있다는 거죠.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나의 지조와 절개, 당신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이 맹세를 당신은 도대체 알고는 있는가? 당신한테 들리는가? 지금 듣고 있는가? 답답한 마음이죠, 그죠?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간절하게 내 이 마음이 전해졌으면.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는. 자, 붉은 마음은 보통 뭐야? 일편단심할 때 단심이 붉은 마음 아니니? 그러니까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 지조. 자, 미워하는 것을 다, 이거 지금 아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라는 거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자, 반복과 점층,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서라도 언제까지 붉은 마음이 나의 그 사랑, 정열 이게 수치되는 날까지, 아니 더 넘어서 그 수치 되살아 다시 제가 될 때까지. 그럼 보세요. 이것도 역시 앞에서 사용했던 기법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 뭔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걸 언급함으로써 나의 맹세와 절개와 지조와 당신에 대한 사랑이 무한하고 그만큼 깊고 강렬하고 절박하고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못 미칠 모습을 어이하리야. 어이하리야. 어이할 수 없다는 거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잊히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한 이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우노라 이거야. 울어라는 감탄. 다시 나는 울고 있노라 이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미 뭐냐에 대해서는 뒤에 문제를 고려하면 뭐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근데 뭔가 그냥 내 애인, 좋아하던 사람 이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 되게 더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아까 봤던 몇 번입니까? 33번 문제의 보기 같은 걸 떠올려 보자면, 자, 부재하는 임인 건 맞죠?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임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더 나은 세상, 뭐 자유와 평화와 민주화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는 더 나은 세상, 국가, 우리 공동체, 뭔가 이런 걸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냥 한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걸 떠올리게 합니다. 됐죠? 자, 가가 그렇다. 그럼 이번엔 나 작품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야. 자, 나 작품 어려운데요. 이 작품을 읽는 것은, 자, 지금 제가 먼저 요 34번 보기를 읽어보고 갈 건데 워낙에 어려워, 그치?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문학작품 하나를 두곤 당연히 다양한 해설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100% 옳은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기 자체도 되게 심오한 보기라서 이 보기에 대한 해석 자체도 시에다 적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단일한 해석과 적용이 불가한 세트이자 문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보세요. 이 시를 이제 어떻게 읽을 건가 하면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준다. 자,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한 시다. 생각해보자.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죠? 언어는 세상을 인식하는 도구야, 그치? 우리가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별화된 점이 그거잖아. 언어를, 자, 대상을 인식해서 그걸 언어화하는 것이고, 역으로 언어를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지? 우리의 사고라는 것은, 사고와 언어는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요. 그치? 자,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자, 그런 거 알죠? 뭔가를 뭔가로 이름 붙이는 순간, 어떤 대상을 어떤 용어로 지칭하는 순간 파악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효용성과 함께 반대로, 그러나 그 동시에 그 언어의 존재가 구속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건 언어를 통한 세계의 인식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필연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지? 이건 되게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거야. 왜? 자, 언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순기능에 해당하는 걸 테니까 좋은 거 내버려둬도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 자, 그 결과가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가 있으니 기존의 언어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시인은 한다라고 이제 요 필터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이 시의 내용이다 라고 보기를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자,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나시를 읽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반면에 그 결과가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가 있으니 시인이 기존의 언어 사용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를 통해 가지고 언어와 대상의 기존의 관습을 깨뜨려 버리려는 시도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이 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려운 얘기입니다. 감상해 봅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 시 1년과 2년에 대한 설명은 그 중에 어떤 한 관점일 뿐입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정도로 받아들여 놓으세요. 왜냐하면 정답이 있을 수가 있는 시가 아니야. 애초에 성격상. 그지? 자, 갑니다.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 피고 싶은 놈 꽃 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봄의 자유가 아니라면 꽃 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오, 너무 멋있는 시다. 그치?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멋있는 시예요. 가슴에 확 들어와 박힌다. 좋았어. 오규원의 시를 제가 마침 이 모평 며칠 전에 수능 완성해서 유형편에 오규원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규원의 물론 초기의 서정시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오규원의 시 중에 특히나 우리가 많이 이제 이런 데서 다루게 되는 만나게 되는 오규원의 특히 후기 시들은 철저하게 가슴이 아닌 머리로 읽어야 되는 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능 완성 강의 때 했던 게 있거든요. 딱 그 시가 톡 나왔네. 아까 살짝 나왔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최명익의 비 오는 길처럼 오기원의 문이라는 작품도 올해 9월 본수능에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사이드의 얘기고. 자, 이 어려운 시, 그러나 되게 멋져 보이는 시를 아까 봤던 우리 34번 문제의 필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보자. 여기 지금 담벽, 라일락, 별, 개똥 이건요. 이거여도 되고 아니어도 돼. 그냥 임의로 선택된 소재들이야. 그치? 근데 그 소재들, 자, 담벽, 라일락, 별, 또 개똥 얘네들한테 모두 이리로 와서 내 언어 속에 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언어가 뭐냐면 내가 내 언어라는 건요. 자유를 준 언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큰 맥락에서 봅시다. 야, 담벽, 라일락, 또 별, 개똥 다 내가 자유를 준 언어 안에 들어와라. 뭐 이 말이 뭐 좁게는 나의 시의 소재로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지칭하는 언어의 세계 안에 그 지칭되는 대상무리로 포착돼서 활용될 수 있는 애들이야. 대상물들이야. 자, 들어와라. 내가 언어를 다루는 시에서 너희들이 소재로 활용되는 거지. 자, 들어와라. 내 언어라는 것은
자유를 준 언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럼 그 경우에 이런 제 관점의 출발은 뭐냐면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기존의 언어 관습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존의 관습을 깨뜨리려는 새로운 방식의 언어 구사 같은 것들을 여기에 내 언어라는 말로 지칭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설아. 그럼 봐. 단벽은 내 언어의 단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그러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단벽은 단벽이 되고, 자, 라일락 내 언어 안에서 꽃이 되고, 자, 됐어. 다.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자, 여기서 여기에 단벽이 되라, 꽃이 되라, 반짝여라, 굴러라. 이것들이 다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해라 이거야. 그럼 일단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진짜로 단벽이 서 있고 라일락이 피고 뭐 별이 반짝이고 개똥이 구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지만 언어에 관한 얘기라는 거야. 어떤 대상이든 내가 기존의 관습을 깨고 자유롭게, 즉 대상과 언어 사이의 링크를, 속박을 깨놓은, 자유를 준 언어의 세계 안에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존재해라 이거야. 자유롭게. 그래놓고 여기서 멋진 게요. 이제 멋지자 또 심오하고 설명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 봄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야?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 시가 어려운 시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물론 이게 있어. 자, 단벽, 별, 개똥 이런 건 계절하고 관련이 없지만 특히 라일락, 그래서 꽃 이런 거는 봄하고 관련 있잖아. 계절 상으로. 그러니까 뭔가 꽃이 피인다 이런 것들은, 꽃이 피어난다 이런 것들은 봄이라는 계절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시인의 저 뿌리 깊은 어느 내막 속에서, 저 내면 속에서, 깊은 맥락 속에서 자, 그래 봄이다. 라일락 생각하니까. 라일락 하면 저 4월 5월 이때 피잖아. 라일락 그래 봄이다. 이걸 문제도 나옵니다만 이연의 첫 행으로 몰고 갑니다. 뭐라고? 봄이다 했으니까 봄을 물고선 봄은 자유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시의 되게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이 시를 이해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걸 거예요. 그래 봄이다 하고 봄은 자유다. 자, 봐. 이 부분을, 요 두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참 힘든데요. 왜 봄을 언급하고 봄을 자유라고 했는가? 계속 자유의 문제를 얘기하죠. 그죠? 라일락이 피는 계절, 이런 계절, 봄, 지금 봄을 환기하는 소재들을 가지고 얘기를 꺼냈으니 그래 봄이다 했는데 봄은 자유다라고까지 말이, 언술이 건너갔어. 그냥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연상이 넘어가고 언어에 의한 규정이 지금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로 가는 이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방식의 언어 구사야. 아까 34번 보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봄은 자유다,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을. 봄은 자유다. 저게 무슨 의미지? 봄은 자유다. 일단 정의의 형식을 띠고 있어, 문장이. 근데 봄이 자유라고 하는 거야. 봄 이퀄 자유라는 거거든. 근데 저 진술을 해놓고선 저거는요, 봄은 예를 들면 4계절 중에 첫 번째 계절이다, 이렇게 하면 개념 정의가 되겠지. 뭔가 봄은 뭐 꽃이 피어나는 따뜻한 계절이다. 또 뭐 지구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봄에 대해서 막 학문적인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정의 말고 봄은 자유다라는 그냥 질러버리는 새로운 형식의 정의를, 개념 정의, 언어 사용을 시도를 해버렸어, 시인은. 봄은 자유다. 그렇게 던져놓고 보니까 자 봐라. 꽃 피고 싶은 놈 꽃 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 아지랑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봐라. 이게 다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꽃 피고 싶은 놈 꽃 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 아지랑이가 되고. 이게 뭐야? 그게 자유예요. 자, 꽃, 아지랑이, 잎 이런 것들이 봄을 환기하는 것들이잖아. 자, 결국 여기서 진술한 것들이 이게 결국 자유의 내용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들 내키는 대로, 뭔가의 구속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속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됐어. 자, 근데 봄은 자유다라는 언수를 내가 던졌는데 봄이 자유가 맞아요? 봄은 자유다 해버리면 아까 보기에 나왔던 말대로 하자면 언어에 의해서 봄이 이런 자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뭔가를 규정하게 되지? 근데 그 규정이 속박이 되죠. 봄이 자유라는 말 안에 혹은 자유가 봄이라는 말 안에 속박이 되어버리면 그게 언어의 한계가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또 그 틀을 깨보자. 그러면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 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니까 다른 말로. 특히나 자유하고는 꽤 의미상 반대쪽에 가까이에 있을 지옥. 근데 꽃 피는 지옥. 지옥이라고 해보자. 자유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봄을 자유라는 말로 규정 짓는 언어의 한계를 깨보는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그래 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봄은 지옥이다 했지? 그럼 제가 봄은 자유다 해서 봄은 지옥이다로 어느새 바뀌었어요. 근데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말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뭔데? 이름을 봄을 자유라고 부르건 지옥이라고 부르건 또 다른 무엇인가로 부르건 꽃 필 놈은 꽃 피고 반짝일 놈은 반짝이고 사물의 속성, 대상의 속성은 본질은 뭐 어떤 언어로 규정하던 간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언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뻑 하는 거죠. 됐나? 어렵지? 어렵습니다. 31번 갑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는 1년과 6년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인식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1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언급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에서 연계 출제를 한다고 할 때 가작품, 지금 조지훈의 맹세가 수능 특강 78쪽에서 연계 출제가 됐어. 근데 87쪽인가요? 78쪽. 78쪽에서 연계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작품만 그대로 연계 출제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올해에는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는 말 안에는 이런 것도 활용된 거야. 여러분 혹시 수특에 지금 그 세트를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80쪽에 있는 2번 문제. 자, 저 여기다 쓸게. 80쪽에 있는 2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선지, 그 다음에 2번 선지는요. 80쪽에 있는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 문제들하고 출제 요소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작품을 그대로 연계 출제한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에서 수특에서 다루었던, 수 안에서 다루었던 문제의 출제 요소들을 출제를 할 때 이렇게 선지에다가 활용해서 변화를 주거나 혹은 그대로 가져오거나 하는 것들도 활용하겠다 라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수능 특강을 자, 지문만, 대상이 되는 작품만 공부해라, 수능 특강의 문제는 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참고서만 말씀드렸고, 가는 1년과 6년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1년에 보면 어찌하리야 이게 있죠. 그 다음에 6년에는 뭐가 있어? 지니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거 맞지요, 그지? 그러니까 어찌하리야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지니랴라는 건 자기가 별 선물과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자기의 신세, 상황, 처지. 그러니까 1번 딩동댕, 2번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 자, 뭐라고 했어? 4연에서는 예를 들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그 다음에 9연에서는 뭐?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붉은 마음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날 다시 죄가 될 때까지. 됐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이고 수능 특강에서 문제로 다루었던 요소들을 재활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연계 출제의 뚜렷한 점이에요. 자,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쉼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이 시의 제일 뚜렷한 외적 특징 아닐까? 반복적인 표현 사용됐지, 제시됐지, 많이.
뭐 꽃 피고 싶은 놈, 꽃 피고 입 달고 싶은 놈, 입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 반짝이고, 그지? 반복적인 표현. 그 다음에 거기에 계속 쉼표가 사용되잖아. 그러니까 리듬감이 형성되죠. 마치 뭔가 사설시조에서 뭘 열거 하듯이 마치. 자, 그럼 3번 맞고요. 4번. 가는 대비되는 시어들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대비되는 시어들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1년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싸늘한 그리고 뜨거운 이런 것도 감각이 대비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둠하고 아침 같은 것도 서로 대비된다고 할 수 있을 테고 이것저것 그런 게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게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냔 말이지. 아니죠. 그지? 자, 바위가 싸늘해. 근데 나의 가슴은 뜨거워. 이게 어떻게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거야? 아니지? 그래서 그다음 또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그러는데 자, 반복되는 행위라는 게 굳이 이게 맞는 지점을 찾아보자 한다면 그건 뭐 피인다 뭐 이런 게 자꾸 언급되고 반복되고 있지. 근데 이제 이걸 또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게 한 번 피는 거지 반복해서 피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맞는 표현이라 진술이라 할지라도 그게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내는 건 아니거든. 이 효용성이라는 게 뭐야? 쓸모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죠? 5번 가는 같은 식구를 5연 10년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그런데 같은 식구를 가에서 5연 10년에서 반복하는 게 뭐야? 나는 울어라, 맞지? 그래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어. 그러니까 그건 영탄, 감탄이야. 감격, 벅참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1년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냈다. 이때 시어가 뭐야? 봄이지. 아까 제가 1년 마지막과 2연 처음 부분에 그 두 부분이 이 시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라 했어요. 자, 답이 5번이겠네요.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이구나. 미안합니다. 자, 요거 4번이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맞고 얘도 맞다. 그지? 그러니까 틀렸어. 4번이 답입니다. 32번 갑니다. 아픈 가락 그랬는데요. 자, 가시에서 아픈 가락 얘기가 나오지. 그지? 근데 자, 보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봐봐. 임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위에 연에서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이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자랑스레 내보일 자부심 같은 건 없어. 화자가. 그지? 2번.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과 서름을 담고 있다. 이걸 답으로 고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그 아픈 가락은 무엇의 아픈 가락이야? 피리의. 그 피리는 바로 위에서 뭘로 만든 피리라고? 대나무로. 그 대나무는 어떤 대나무라고?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서 솟아난 대나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 피 흘린 거 그리고 그 서러움을 담고 있으니까 거기에 구천에 사무치는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살짝 여기는 지금 되게 심플한 문제로 제시됐습니다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제 33번 문제에서처럼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라는 점하고 연관 지을 때 요 내용이 좀 더 요 선지가 더 살겠지. 왜냐하면 뭔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희생을 감내했던 그런 그 희생을 담고 있는 이 소리 이렇게 이해할 때 더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대나무에 서린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그랬는데요. 자, 그 대나무에 임의 뜻이 서려 있나요? 아니죠. 그 대나무는 어떤 대나무야? 내가 나의 심정을 담은 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 아픈 가락을 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나무는 의로운 사람들이 흘린 피를 먹고 솟아난 그런 그 자리에서 솟아난 대나무거든요. 임의 뜻이 거기에 서려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화자를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소리가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화자가 뭘 억울해? 말도 안 되지.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구천에 사무친 원망?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원망? 화자가 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건 당연히 2번으로 고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33번 갑니다. 다음에 따라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다시. 가는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자, 다시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됐지? 그러나 가는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지고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랬습니다. 됐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을 테고 많이 틀리고 그랬던 문제일 텐데. 자, 1번.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여기 바라는 세상이라고 했을까?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이라고 했잖아.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매우 아주 흔하게 쓰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다 준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춘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둠 속에 지금 어둠을 벗어나야 돼. 어둠 속에서 창백한 꽃송이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입 맞춤을 해.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그 꽃에다가 불어넣고 그 다음에 해 돋는 아침이 올 때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거야. 죽겠다 이거지. 그러면 해 돋는 아침, 즉 밝음, 이건 당연히 밝음이고 이건 어두움이잖아. 그러면 밝음을 회복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내가 간절히 기다린다. 화자가 기다린다. 라는 표현의 어떤 상징적인 이해는 가능하겠습니다. 2번,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그랬는데 요거는 요걸 기준으로 볼 때 맞지? 자,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냈다 라고 봤을 때 작품의 문면에 그렇게 드러냈잖아.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자, 이 지향하는 세계 봄과 같은 세계겠지? 여기서 대상들이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르라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자 자유다. 이게 이 시의 중심 내용 아니었어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3번,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러분 요 선지도 틀린 걸로 잘못 착각했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거 맞는 말이야. 왜? 생각해봐.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 맞죠? 왜? 뭐라고 그랬어? 자,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터진 입을 맞춘다고 그랬어. 그러면 꽃송이가 창백한 대상인 거 맞잖아요.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뭔가 간절한 게 바라는 그런 좋은 세상에 비하면 힘든 암울한 그런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럴 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개별성을 드러내는 거 맞지? 왜? 너는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구르고 싶은 놈 구르고 반짝이고 싶은 놈 반짝이고 개별적인 거죠. 이게 자유로움하고도 관련 있는 얘기고. 4번,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까 요거 관련 있는 얘기다 그치? 자, 그리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 그때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한다. 뭐 구르고 싶으면 굴러, 꽃피고 싶으면 꽃펴. 마음대로 해. 자유야. 그지? 그러면 4번도 맞는 얘기. 5번 봅니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부재하는 임을 기다린다고 그랬어. 근데 붉은 마음, 그 붉은 마음이 자기의 일편단심이니까 그 붉은 마음이 나중에 수치될 때까지 내가 간절하게 그 마음을 간직하는 거니까. 자, 이거 맞는 얘기. 그다음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다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될 거야. 왜 그러냐 생각해봐. 이거 말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는데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한다기보다는 이제 제일 틀린 부분은 이걸 거라고. 담벽 안에서가 아니에요. 담벽이 이게 지금 하필이면 선택된 소재가 담벽이다 보니까 말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담벽은 라일락이나 별이나 개똥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냥 선택된 소재야. 그러니까 자, 봄과 같은 세계에서 담벽, 개똥, 별, 라일락하고 함께 자유를 누리는 거지 담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세계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공유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차이가 있죠. 이 담벽이 자기가 대상들과 공유하려는 세상을 이렇게 구획지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소재가 아니란 말이라고. 다른 라일락, 개똥하고 다 동일한 소재일 뿐이라는 거야. 동일한 층위의 소재라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돼요. 아시겠죠? 자, 34번 마지막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문제는요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면의 의미를 설명한 것 그랬는데, 아까 다시 이 작품을 읽을 때 제가
처음에 읽었던 대목입니다. 자,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준다 그랬고요. 자, 언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선기능, 순기능도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고. 그래서 시인이 뭐?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니까? 이런 필연적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그지?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바로 이 시의 내용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그런데 기억 보세요. 내 언어 속에서라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틀렸지. 왜? 자, 아까 물론 이건 다른 해석들이 가능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선지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 제가 아까 이 작품을 해설했을 때의 관점에 의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내 언어 속에 서라 할 때 그 내 언어라는 것은요, 그 대상들을 내가 여기서 봐봐,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 자유를 부여한 세계, 언어의 세계야. 그 안으로 대상들아 들어와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 내 언어라는 것은 기존의 언어랑 다른 거지. 이 자신의 언어는 기존의 언어하고 달라요. 이해됐어? 1년도 이렇게 기존의 언어 사용의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풀어놓은 그 세계로 들어와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봄이잖니?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1번 틀렸지? 2번 니은은 뭐예요?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자, 요거 역시 뭐 이견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요 보기와 작품을 해석한 범위 안에서는, 맥락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봐. 요 니은은요,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라는 얘기는 요런 시도를 했으니 라는 거야. 기존의 관습을 깨보려고 내가 지금 언어에다 자유를 부여했다 라는 얘기니까. 근데 그거는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는 것은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야. 여기서 뭐라 그랬어? 언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순기능이라고. 그런 것만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런 필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기를 할 필요는 없는 새로운 시도인 거야. 지금 그걸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디귿은 그랬습니다. 디귿,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이랬어요. 자, 새로운 표현을 시도했어요. 봄은 자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봄은 꽃피는 지옥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답이 이거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봄을 자유라고 부르지 말고 지옥이라고 불러보자. 봄을 감옥이라고 불러보자. 봄을 천국이라고 불러보자. 봄을 여름이라고 불러보자. 막 아무렇게나 불러. 그런다고 해서 그 봄에 꽃이 안 피냔 말이야. 아지랑이가 안 피어오르냐고.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3번 맞는 거. 4번 갑니다. 리을은 그런데요. 리을 볼까요? 리을.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리을은 뭐라고? 좀 전에 언어가 달라진다고 해서, 언어의 규정이 달라진다고 해서, 대상과 언어 사이의 링크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대상의 속성이, 본질이 달라지냔 말이야. 안 달라진다고. 변함이 없다는 진술로 리을을 읽으면 되겠어요. 미음,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한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뭐야?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그럼 봐.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이 실현되어서 자신이 제한하는 의미에 가두어지지 않고, 자신은 사실 의미를 제한하지도 않았고,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이렇게 관습에서 벗어난 대상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래야 맞는 진술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됐죠? 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시가 출제되었음에도 고생하면서 열심히 끝까지 풀었던 여러분, 아이 칭찬해. 저는 이제 화작으로 건너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요 마지막에 저기 필적 확인란에다 썼던 거 생각하세요. 하늘 향해 우뚝 솟은 젊음으로 열심히 끝까지 든든하게 공부해갈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저는 수능 완성을 비롯한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6월 모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빠짐없이, 누락하는 것 없이
알뜰히 챙겨서 다음번 9월 때에는 모평에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보자고요. 다음에 만나죠. 안녕.